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YTN에서 방금 들어온 여러 정치 뉴스 헤드라인과 요약본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이 다양한 소식들 속에서 그냥 쓱 지나치기 쉬운 그런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또 그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지금 한국 정치의 큰 그림이랄까요?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보려는 겁니다. 뭐 때로는 전혀 예상 못한 연결고리가 다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기도 하죠. 자, 그럼 바로 이 뉴스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야가 막 손잡는 듯 하다가도 또 금방 엄청 격하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물밑 외교 문제도 있고 흥미로운 게 많아요. 우선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걸 지원하는 특별법, 이게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 소식입니다. 특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잖아요. 꽤 의미 있는 진전 같아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죠.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을 입법으로 이렇게 뒷받침한다는 건 정부의 추진력도 보여주고 또 해당 지역, 그러니까 부산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주는 일이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명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초당적 합의라는 게 항상 뭐랄까 순수한 정책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각 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 표심을 좀 의식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안에서 뭔가 주고받기를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공약이행 성공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정치적 셈법 같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히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은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법안 통과가 진짜 부산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줄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 정도일지 이것도 좀 더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공약을 내거는 단계랑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를 내기까지는 사실 정말 많은 허들이 있거든요. 이번 법안 통과는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를 꿰 셈인데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부처 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같은 거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결국 이게 현 정부의 공약 이행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시금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과정 자체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또 약속과 실행 사이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네, 공약 이행.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의 소식 다음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식인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로 알려졌던 그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 설명 자료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안 조정 중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언제 발표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정상회담 끝나면 좀 빨리 나오지 않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단순 실무 지연으로 보기엔 좀 이상한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성명이나 설명 자료가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물론 다루는 내용의 어떤 민감성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라던가 아니면 첨예한 경제 현안, 예를 들면 관세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양국 국내 정치나 또 국제관계에 미칠 파장이 크니까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순간까지 문구를 다듬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지연되는 건 단순한 문안 조정을 넘어서 뭔가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정상 간에는 합의가 됐는데 실무선에서 세부 조율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발표되지 않은 그런 이면 합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공개하는 방식이나 시점을 두고 양국이 계속 조율 중인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상 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하고 그걸 구체적인 정책 언어로 명문화하는 그 과정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각국 내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발표 내용 외에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물밑 조율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연 자체가 외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는 점이에요. 아, 정상회담의 성과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건 양국 간 신뢰의 기본인데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합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부실한가? 이런 식의 불필요한 추측과 논란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죠. 괜한 오해는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외교라는 게 정상 간의 만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하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고 소통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투명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역설이랄까요? 맞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전력적 모호성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합의 사항에 대한 공유가 지연되는 건 대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한국 외교가 마주한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 잡기, 또 다양한 국제 현안 대응, 이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맹과의 소통마저 매끄럽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네, 국제관계에서의 이런 미묘한 줄다리기와는 참 대조적으로 국내 정치 무대는 아주 그냥 격렬하게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데요.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건 기본이고 이른바 배치기 공방이라고 하죠.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거웠어요. 김현지 실세론, 그러니까 김 실장이 비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평소에는 좀 차분하다고 알려진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전에 없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감 이런 평가까지 나왔다는데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국정감사에서 격한 대립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국감에서 보여진 모습은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배치기 같은 그런 물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든지 또 특정 인물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정책 검증이라는 그 본질을 압도하는 모습, 이런 건 국회의 기능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고요. 대통령 측근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의 당연한 관리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인신공격이나 막말, 정쟁으로 치우칠 경우에요. 정작 중요한 정책 현안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김현지 실세론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와 할 수 있지만 그게 국감장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쟁점이 되는 게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비서실장의 그 격한 반응도 이례적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과도한 공세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양쪽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용기 나랴 이런 입장이겠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균형을 찾는 건데요.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해명과 검증 역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 거죠. 이건 결국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어떤 품위라던가 토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극한 대립의 분위기가 국회 담장 밖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동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강주를 방문했는데 핵심 일정이었던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물리적인 충돌 조짐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상황이 꽤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준비 부족으로 헛발질한 거다. 이런 비판이랑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성을 보이려고 한 시도다. 이런 옹호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정치적인 화해나 통합을 위한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정말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5.18 민주묘지 방문은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 과거사에 대한 입장과 또 미래를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상징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 자체만큼이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이번 장동혁 대표의 사례는 설령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상처나 또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혀서 좌초될 수 있다는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과 그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5.18처럼 역사적 무게감이 아주 큰 사안에서는 더 그렇겠고요. 그럼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아마도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또 방문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화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하지만 현재처럼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노력조차도 쉽게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변질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정치권 전체의 좀 성숙한 자세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장 대표가 주택을 6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가 정부의 시점 1호 부동산 정책, 아마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이었을 텐데 그걸 비판하는 건 위선적이다.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네, 이건 정책 논쟁에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 문제를 활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 공방의 모습이죠.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정책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는 방식입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재산 형성이나 처신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또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 본질에 대한 토론을 가리고 정쟁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정책과 인물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랑 그래도 그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현실적인 시각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뉴스를 접하시면서 과연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10.15 부동산 정책 비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공격을 위한 소재인지 각자의 판단을 한번 내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한 정치 현안들 외에도 몇 가지 단신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정부가 아프리카 니제르의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해서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으로 볼 수 있겠죠. 동시에 니제르가 위치한 그 사헬 지역의 불안정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국제 정세의 단면을 보여주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아, 사헬 지역이요? 네, 이 지역의 불안은 단순한 그 지역 문제를 넘어서 테러리즘 확산이라든지 난민 문제 같이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결의 뉴스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근 법정 출석과는 별개로 덕수궁 석조 전 대한제국 역사관을 방문해서 명성황후가 지내던 곳, 그러니까 경운궁 함령전이죠. 거길 둘러보고 왕실 관련 물품도 대여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 현안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행보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전직 대통령의 동정은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대중적인 관심사가 되곤 하죠. 특히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모습 같은 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하고요. 이 뉴스 자체는 다른 정치 뉴스들이랑 직접적인 연결점은 찾기 어렵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성이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YTN 리스트에 있던 다른 단신들도 잠깐 언급해 볼까요? 스타벅스가 7년 만에 음료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다시 도입했다는 소식? 이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런 소식도 있었군요. 그리고 서울 시내 한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차림으로 행진을 벌여서 논란이 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소식이나 사회적 이슈들도 끊임없이 뉴스를 채우고 있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YTN 뉴스 소스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을 둘러싼 입법 성과, 또 그 이면의 정치적 계산, 중요한 외교 관계에서의 소통 난맥상,
국회 안팎에서 막 폭발하는 듯한 격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정치의 현실까지.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다른 뉴스들은 뭐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지만 이걸 함께 놓고 보면 현재 한국 정치가 처한 어떤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해수부 이전 법안 처리처럼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야가 손을 잡는 그런 실용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또 국정감사장처럼 이념과 감정이 막 격돌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정치적 사안의 성격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때로는 타이밍에 따라서 협력과 갈등의 양상이 정말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어떤 사안에서는 협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그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불안정성 혹은 양극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행정부의 노력과 또 그것을 둘러싼 입법부의 견제 및 정치적 현실이라는 그 벽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설정 역시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 구도는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뉴스들은 한국 정치가 성과 창출, 외교 역량 강화, 국내 통합이라는 이 세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씨름하고 있으며 이 과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뉴스들을 쭉 파헤쳐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 나눈 국회 내의 그런 격한 갈등이나 특정 인물을 둘러싼 논쟁, 또 특정 지역 공약 이행 같은 문제에 정치권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동안에요. 혹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더 큰 문제들, 예를 들면 인구 구조 변화나 기후위기 대응, 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생존 전략 마련 같은 그런 거시적인 과제들에 대한 논의는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수부 이전 법안 처리에서 보여준 그 필요에 의한 협력과 국정감사장에서의 감정적 대립, 이 사이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 정치의 진정한 의미의 협력의 조건은 무엇이며 왜 어떤 상황에서는 대립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